조금 전에 우리 신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다원화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음 시대 키워드를 문명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제 문명화 시대, 문명화 세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요즘 뉴진스가 뜨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 또 정치 발전,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네, 추격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격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앞서가는 겁니다.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앞서가는 시대로 이제 바뀐 거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제 대표적입니다만 지금 한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학기술계 쪽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탈추격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탈추격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이제 시대를 지금 살기 시작한 겁니다. 선진국 됐고,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전 초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030 세대 그 이하 세대들이 아마 그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세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충분히 체감을 못할 텐데 이미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 디지털 전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로봇, 인공지능으로 상징되죠. 그죠? 로봇,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이제 급속히 대체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하게 되죠?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띵킹이죠. 네. 그래서 띵킹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팔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시대로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 산업용 로봇 보급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1위 국가예요. 네. 최근에 그 은행권에서 30대도 명예퇴직 받는다, 이 소식 뉴스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왜? 은행 업무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예. 로봇 인공지능 그 속도, 보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요즘 식당 가보시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하죠. 예.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류 문명 자체가 이제 변하는 문명 전환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고, 그 인류 문명 전환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육성된 인력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MZ세대야말로 바로 그런 세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명화 세대가 지금 막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정치권은 한마디로 세대 교체에 실패했어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고 그랬죠. 저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봤습니다. 야, 이제 이 보수 정당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갑자기 후퇴가 확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도로 옛날 새누리당으로 지금 되돌아가 버린 상태고, 민주당은 아예 그런 것조차 시도도 못했고, 아시다시피 그 운동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하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사실은 방어막을 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운동권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족보 정치예요, 족보.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던 시절부터 자기네들끼리 족보가 쫙 있어요. 계보가 쫙 있고. 그 족보 밖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가서 민주당에서는 절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가 끊겼어. 예, 80년대 중반 그때 주사파 끝나면서 사실은 그때 딱 족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 아시겠지만 뭐 학생회는 다 지금 민생 학생회로 다 전환이 돼버려 가지고 이 운동권 86 운동권 세대들이 이 요즘 학생회 하는 학생들을 후배로 여기질 않아요. 데려다가 정치시키겠다 이 생각도 아예 안 해. 예, 그러니까 끊겨버린 거죠. 스스로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양쪽 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신 대표 이제 만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두 정당이 세대 교체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차라리 신당을 만들어라. 예, 청년 신당을 지금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시대가 그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라고 제가 이제 계속 거듭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청년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정당을 만들어야 할까? 그걸 제가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정치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또 정치 평론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당원 중심 정당 이런 거는 뭐 계속 양당도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실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정당 개혁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 단어조차도 요즘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중심 이 정도가 아니고 당원이 직접 직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가야 된다. 그리고 말은 양당 다 뭐 플랫폼 정당 하면서 뭐 온라인 기능 강화 하긴 했는데 정말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짝퉁 플랫폼 정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제일 위에 가 있어야죠. 당대표가 제일 밑에 있고. 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원외 정당,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중앙당이라고 부르는 그것과 원내 정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원내 교섭단체,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외에 있는 이제 정당 개혁한다 그래갖고 미국식 모방한다 그래가지고 중앙당을 사실은 전국위원회 형태로 바꾸긴 했어요. 미국처럼. 네, 근데 미국처럼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자, 핵심은 뭐냐면 이 전국위원회, 중앙당의 당대표는 평당원 출신 중에서 나와서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국회의원 중에서 대권 주자급이 주로 이 자리를 노리죠. 그죠? 딱 그래서 저 자리를 이제 갖는 순간 당이 완전히 자기게 돼버려요. 뭐 밑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현역 의원들 쫙 거느리고, 뭐 대의원 거느리고, 예. 그냥 자기 정당화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끊으려면 미국처럼 이걸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후보자 우리가 뽑아서 내보내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사람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거운동하는 역할. 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책 개발, 우리 당의 이념에 맞는 정책 개발, 이것도 전국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 의원들은 뭐냐? 또는 뭐 주지사나 뭐 다른 그 시의원들, 지방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중앙당이 만드는 정책을 이행하는 자, 이행자의 역할인 거예요. 손발인 역할을 하는 거지. 당원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걸 심부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후보자 뽑을 때 안 뽑아줘. 당원들이. 자, 무슨 개념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서
평당원 출신만 대표 경선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제예요. 남녀 공동, 민주당이 맞을 거예요. 2인 공동대표, 남녀로 뽑습니다. 또는 남자가 대표가 되면 부대표는 여성이에요. 또는 여성이 대표가 되면 부대표는 무조건 남성으로 선출합니다. 네,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렇게 교차 선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는 원내정당, 원내교섭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미시잖아요. 실제로. 그죠? 네. 그걸 분리를 완전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데 저는 세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서 당원되면 무조건 개인 계정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인스타그램 해보셔서 아시죠? 개인 계정 다 갖는 거고, 개인 계정에서 자기 주도로 당원들이 개개인이 다 자기 주도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뭐 이런 후원 모임도 할 수도 있고, 뭐 등산 모임도 할 수 있고, 취미 모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출마하겠다. 나도 한번 선거에 출마해보겠다는 사람은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이 계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팔로워를 많이 모으면 되겠죠. 만 명 팔로워, 2만 명 팔로워 이렇게 모으면 보통 인스타그램에서도 인플루언서 되잖아요. 그죠? 예. 난 다음에 뭐 총선 출마할 거다 어딘가에서 나 좀 후원해 주세요. 후원자 쫙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례, 첫 번째 벤치마킹 사례. 두 번째는 고어입니다. 고어. 고어텍스 아시죠? 고어텍스. 의류, 여기 섬유 소재 뭐 이런 거 만드는 고어텍스인데, 이 고어사는 아주 독특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격자 조직이라 그래서 이 고어사에는 직제가 없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직제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직원이면 누구나 자기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보내요. 미팅 콜을 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싶으니까 관심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십 명 모이겠죠. 그죠? 사업 설명회를 해. 그래서 막 질문이 수도 없이 오가겠죠. 그죠? 사업성이 있겠냐, 없겠냐, 막. 그래서, 그래,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10명이든 20명이 모여서 이제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 일종의 이제 애독 커미티,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그 중에서 모인 사람 중에서 첫 제안자든 아니면 그 제안을 성사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든 간에 한 명을 뽑아서 리더를 선출합니다. 그 리더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이 굴러가요. 네. 사업이 커지면 그 조직도 커지겠죠? 밑에 직원들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그래서 고어사는 특징이 뭐냐면 본사가 딱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 직원들이 수시로 만나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본사를 뭐 한 개, 두 개, 뭐 이 나라 하는 게 저 나라 한 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 대표도 그런 리더 출신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출해서 대표한 사람 하고 있는데, 고어사는 창사 이래로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단 한 해도 적자였던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배가 있는데 혈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이제 차는 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 물이 차는 그 선, 그 밑에 구멍이 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식의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당을 만들다면 앞으로 당원 중심의 신당은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할 것이다. 당원이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 모이세요. 활동 계획은 이렇습니다. 동의하는 사람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당 지도부가 고민해 보니까 이거 특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뚝딱 만들고, 이게 아니고 당원들이 뭐 정책 이슈든 아니면 아무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위원회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가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 고어사 그러면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월급 산정은 어떻게 하지? 그 회사? 예를 들어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갖고 한 번도 아이디어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한 5군데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당 몇 시간씩 할애해서 내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위원회마다 이제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내 연봉이 결정이 돼요. 예.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여도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하고 직위, 직함 이런 것도 가능하면 중앙당 내, 전국위원회 내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벤치마킹 사례는 포스닥입니다. 코스닥, 정치인 코스닥이 포스닥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 사이트가. 예.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포스닥이라는 게 한동안 있어서 굉장히 한동안에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의원들 주가제예요. 의원들을 상장시켜서 300명 국회의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실제 거래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뜨는 의원들 같은 경우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죠? 매일 상한가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이 포스닥이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찾지 못해서 결국 이 회사는 망했어요. 망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정당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주가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200시간을 당원들에게 할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200시간을 내놔요. 제가 200시간을 당원들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사가세요. 그럼 인기 있는 의원들은 그 시간당 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난 5만 원, 아니야, 난 10만 원, 아니야, 난 20만 원 주고 저 사람의 1시간을 사겠어. 저 사람하고 미팅 1시간 꼭 만나고 싶어. 아니 10분. 그럼 뭐 주가가 높은 의원들은 시간당 그 주가가 빡빡 올라가겠죠, 그죠? 예, 인기 없고 뭐 별로 관심 없는 의원들은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높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후원금이 찰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후원금이 다 찰 겁니다. 장차관 후보자도 마찬가지 주가제. 뭐냐면 섀도우 캐비넷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또는 어떤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이거를 대통령 된 사람이 지가 윤핵관들 모아갖고 쫙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당원들이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시간으로 다 이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천, 타천, 장차관 후보자들이 나와. 그죠? 우리 당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장차관이 될 거야. 예측 가능한 거죠. 그죠? 그 전에 당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장차관 후보자들 뭐 정견 발표도 수시로 듣고 온라인상으로든 뭐 오프라인상으로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까지 쫙 정해지겠죠. 이게 수시로 또 바뀔 거고. 그죠? 이번 정견 발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돼 있던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만약에 선거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라인이 그대로 입각을 하는 거죠. 그런 섀도우 캐비넷 제도 같은 거 운영도 해야 되고 소속 지자체장도 마찬가지. 예, 주가제 운영. 그래서 면담 시간 구매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당의 각종 수입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에게 분배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정당 국고보조금 마찬가지, 정당 후원금도 마찬가지, 당비도 이제 개별적으로 내는 당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당원들에게 n분의 1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원들이 활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 돈 사용할 수 있고, 그 코인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당의 국회의원 면담 시간 잡는데 내가 그걸 쓸 수도 있겠죠. 그 주식을 하나, 한 주든 10주든 사는데 그 돈을, 그 코인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당 수입을 당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 자금 운영조차도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중앙당 그 당 대표가 되려고 하고 사무총장 되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면 뭐 특활비도 많이 생기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생기고, 네. 당 운영 경비 이것도 뭐 내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고 그래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딱 분배를 다 해주고, 예, 코인 형태로 분배를 해주고, 그거를 이런 활동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당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중앙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당이 이제 당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전국위원회 위치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전국에서 2시간 정도의 다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송역 같은 곳이 저는 좋지 않을까, 중앙당의 위치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꼭 무슨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사무실, 뭐 빌딩 이런 걸 갖춰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공유 오피스 많잖아요, 그죠? 이런 회의 공간 뭐 이런 거 이렇게 대여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곳을 활용해도 된다. 처음에 그래서 가볍게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비는 기본적으로 당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당원들이 모아서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그걸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제하면 중앙당 조직은 최소화해야 맞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위원회,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이른바 당협 사무실, 저는 가능하면 1층으로 좀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KT 서비스, KT 무슨 저기 휴대폰 판매처처럼 작아도 괜찮은데 1층에 있어서 그냥 표준 그 KT 뭐 이런 로고 붙었듯이 정당 로고 붙이고 해서 뭐 어떤 때는 거기 이제 뭐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을 거고 계란이 날아올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 뭐 임대료가 분명히 비쌀 테니까 작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는 완전 민원 수렴 창구로 만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한번 청년 신당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정도면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형태의 정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